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26에 이 일을 다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먼저 좀 명진고 사학비리 사건, 조선대 무용가 비리갑질 사건, 광주 지역 청소년 임금체불 사건, 광주 정치인 성희롱 폭로 이외에도 뭐 신천지 관련 서적이라던가 광주 지역 활동가들 인터뷰를 담은 책도 내셨어요. 네. 그 광주 지역에서 활동가이자 또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그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5월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무려 팔로워가 53,000명이에요. 이 공로를 또 인정받아서 2019년도에는 5.18 기념재단과 광주 전남 기자협회가 수여하는 5.18 언론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아, 너무 이력이 길어가지고 제가 외울 수가 없었어요. 예, 어쨌든 이 광주의 5월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2014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저는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은 광주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좀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5.18과 연관이 되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5.18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정말 제가 어릴 때는 5월이 되면은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가라앉은 듯한 분위기가 정말 2000년대 초반에는 되게 강하게 느껴졌고 그런 게 어떤 그 시기를 살아온 모든 광주 시민들에게 되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5.18에 대해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2014년도가 되니까 되게 5.18에 대한 왜곡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일간베스트라든지 뭐 이제 일베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5.18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비하하는 듯한 너무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 혐오와 조롱의 내용들이 아들의 관 앞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사진을 막 그렇게 비하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뭔가 5.18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분노로 어쨌든 그런 일베 같은 데서 네. 5.18이라는 굉장히 아픈 역사에 대해서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네. 분노로 시작해서 어쨌든 제대로 알리고 싶다, 바로잡고 싶다라는 마음에 네, 그렇게 페이지 시작을 운영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들에 대해서 취재하시고 보도하셨던 네. 거죠. 눈에 띄었던 사건이 2020년도 명진고 사학비리 사건 연속 보도를 하셨어요. 네. 교사가 해고된 일도 있었고 네. 또 뭐 그 명진고 안에서 스쿨미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벌어진 사건인 것 같던데 네. 어떤 사건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이제 정말 우연하게 명진고의 재학생 중에서 지인이 있었던 거예요. 2020년도 5월 달에 어느 날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한테서. 우리 학교 교사분이 이제 갑자기 학교 측에 의해서 해임 처분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함께 이제 뭔가 목소리 내고 싶은데, 친구들과 목소리 내고 싶은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학 비리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스쿨미투 사건이 일단 먼저 있었는데, 그거는 2018년도에 있었고, 이제 2020년도에 더 큰 문제가 이렇게 터지면서, 이제 한국 사회의 사학재단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역화되어 있기도 그쵸.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제 그거를 문제제기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해임된 교사분이 이사장의 비리를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이 그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돈을 주면은 채용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던 거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술 때문에 이사장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사장이라는 게 그 학교의 관계자들과 다 가족이잖아요. 이제 학교 교감 입장에서는 내 어머니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 이 교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제 괴롭힘들이 있었고 정말 어떤 수준이냐면요. 뭔가 그 교사분을 불러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뭐 무슨 행위예요? 알 수 없죠, 그거는. 근데 알 수 없는데 이제 뭔가 카메라로 마치 찍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1대1로 대화를 할 때도 이제 이 교사를 불러서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대화를 하고 늘 이제 강압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내 이제 2020년 5월 달에 말도 안 되는 사유들을 들어가지고 이분을 이제 해임을 한 거예요. 어떤 사유였어요? 해임된 거? 사유가 이제 뭐 가정통신물을 보냈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명진고등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러니까 가정통신물을 보냈는데 여기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학부모님
여기 오류가 있어서 다시 보냅니다 해서 다시 보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실수는 실수인데 해임에 이룰 수 없는 사유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이 실수가 이분이 뭔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일부러 이분한테 일감을 다 몰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초임 교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준 거예요. 이분은 정말 토요일, 일요일에도 밤새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처리했는데 실수가 있어요. 그런 실수들을 가지고 실수를 이제 모으고 몇 개 모은 다음에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니까 너는 해임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죠. 네. 학생들이 나서서 네. 이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학교 앞에 현수막을 걸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문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가지고 현수막을 인쇄를 해가지고 제가 학교 앞에 걸었는데요. 우리 선생님을 자르지 말아주세요,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학생분과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문을 이제 각 언론사에 다 배포를 했어요, 저희가. 그걸 동규 씨가 이제 작성을 해주신 거고. 이제 작성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고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현수막을 건 저를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입장문을 배포한 학생을 고소를 했고요. 학생을요? 네. 그리고 그 입장문과 현수막 사진을 보도한 기자들 4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네요. 이례적이죠. 예. 저희가 일단은 고소를 당한 이후부터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밑 작업을 또 해가지고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했는데요. 또 그 자리에 그 해임됐던 교사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다 증언을 하니까 이제 광주의 어떤 지역 분위기가 명지고 저것들 안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좀 이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복직하신 교사가 네. 복직 후에 약간 좀 괴롭힘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렇죠. 했다고 하시던데 그런 문제들은 좀 해결이 된 건가요?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교원 징계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이 교사에 대한 해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당연히 이거는 해임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바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해임 취소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심지어 1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했었고 교사분이 이제 학교에 돌아왔잖아요. 체력 단련실에 앉아있게 했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언론이 보도했고 그 모든 과정들을 시민단체들이 지켜봤고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그 지역에 알려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듬해에 이제 학생 지원된 학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줄었어요? 30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50명이 모집됐습니다. 50명이요? 네. 그리고 올해 또 비슷하게 모집을 했는데 또 46명인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 명진고 학생이 약 900명이었어요. 현재 남아있는 학생 몇 명이겠어요? 거의 뭐 이제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이 정도면 폐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광주에서 학교가 폐교되는 건 정말 없는 일이고 광산구의 고등학교는 부족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의 자발적인 지원 거부로 인해서 폐교 위기에 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주에서 제일 최근에 폐교된 게 2005년에 학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는 폐교된 학교가 없어요. 2005년에 폐교된 학교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도가니 사건에 광주 인하학교가 폐교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 18년 만에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나온 거죠. 명진고가. 그 광주 지역 정치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장 후진적인 정치를 하는 곳이다라고 규정을 맞습니다. 하셨더라고요. 광주라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5.18이라는 사건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슬픈 역사가 광주의 정치를 정말 가장 후진적인 정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광주의 시장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늘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광주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자리는 늘 하나의 정당이 독점해왔습니다. 그쵸. 시민들은 너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저 어떤 학살의 세력, 국민의힘, 저들에게는 절대 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미워도 결코 이제 민주당을 선택해왔던 건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최근에 선거를 보면은 이제는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투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정당에서 하나의 후보를 내다 보니까 다 무투표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견제 없는 독점의 정치가 정말 위험한 것을 저는 광주와 대구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광주에서 보셨을 때 네. 견제 없는 독점 정치,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좀 느끼신 거예요? 일단은 가장 심각한 게 부패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게 민주당에게 표를 주면은 그 민주당은 적어도 저 국민의힘과는 다르기 때문에 되게 깨끗하고 되게 민주적이고 되게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할 거라 생각하는데 광주 안에서 그런 인식이 있다는 그런 거죠? 인식이 있었습니다. 실상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지역의 토건 세력이고 토호 적폐 세력입니다. 정말 지역의 건설사들을 끼고 어떤 이제 카르텔을 형성하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더러운 부패들을 수십 년 동안 이제 저질러온 그런 세력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 한국 본부가 있습니다. 네. 그게 한국 투명성 기구인데요. 여기서 매년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와 국가기관들의 어떤 부정부패 지수를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광주시가 5등급이 나온 거예요. 무려. 꼴찌가 5등급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국가기관 중에는 지자체 중에서 제일 부패한 곳이 광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사에서 4등급을 받은 곳이 한 곳 있었습니다. 바로 LH였습니다. LH가 그 당시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부패한 곳이 광주시였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사건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학동과 네네. 화정동에서 화정동의 아이파크 그리고 학동의 재개발 구역에서 멀쩡한 건물 그리고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시민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이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허가해준 인허가권자들 다 민주당 정치인들이었고 그들은 이제 건설 세력과 다 연계되어 있는 이들이거든요. 이미 공공연하게 얘기가 됐었죠. 그쵸. 그때 민주당과 그쵸. 토건 세력의 어떤 결합으로 인한 결과물이다. 그렇죠. 정작 이제 구속된 거는 포크레인 기사, 노동계급의 어떤 사람들만 구속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받지도 않고 심지어는 선거에서 다시 한번 당선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썩어버렸구나. 그러니까 독점의 정치는 정말 나쁘구나. 30년, 40년 동안 하나의 정당이 독점한 도시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 저 싶습니다. 솔직히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성숙한 도시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런던 시장을 노동당이 40년 동안 집권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광주라는 지역에서는 하나의 정당 출신의 시장이, 하나의 정당 출신의 시의원들이, 하나의 정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수십 년 동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8대 광주시의회, 그러니까 지금 말고 지난번 의회에서 광주시 의원들의 비리가 대단히 문제가 됐습니다. 김광란 의원은 광주시의회 윤리위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요? 네, 윤리위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에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명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김광란 의원을 제명하자는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결됩니다. 그래서 김광란 의원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박미정 광주시 의원이 이제 본인의 보좌관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대보험도 가입을 안 시켜주고 그래서 대단히 많은 언론에서 이 의혹을 제기를 했고 이게 되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징계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죠?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던 임선숙 네네네, 변호사님. 임선숙. 네. 임선숙 변호사님의 남편분이 이제 운영하시는 이제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을 맡았었는데 방어의 논리가 그런 겁니다. 분명히 최저임금을 위반한 거 맞는데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무혐의 나왔는데 징계에 대해서는 무혐의 나왔으니까 우리는 징계 안 한다. 이게 사실은 법적인 게 모든 건 아니잖아요. 만약 이것이 광주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기 어려웠겠죠. 네, 어려웠겠죠. 적어도 중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광주시의회는 의원 21명 중 20명이 민주당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다 알고 있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제 인간 세상 이치에 정말 이제 잘 닿아 있는 재밌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거의 민주당 독재의 도시인 것인데 이 독재가 강제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광주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투표하에서 이루어진 독재라는 거잖아요. 누구의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광주의 정치.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사실은 너무나 강하게 남아있죠, 아직도. 그래서 그런데 저는 시민들께서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정말 호남 지역에 최근에 이제 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갔던 천하람 만한 인물도 없습니다. 정말로. 광주의 국회의원 중에서 이슈가 되고 뭐 중앙정치에서 뭔가 주목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말도 안 되는 위장 탈당을 했던 민영배 의원 정도나 이제 이슈가 되지. 위장 탈당해서 네. 네, 이슈가 된 거죠. 그런 분들의 이슈가 되지. 실력부터가 너무 떨어집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거는 광주뿐만 아니에요. 대구의 국회의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내세운 후보는 광주에서 내세운 후보라는 질이 다른 거죠. 경쟁력이 훨씬 더 있고 실력이 훨씬 더 있고 나름의 이제 소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는데 광주에서는 그냥 우리가 공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훈성으로 이제 자리를 주거나 말도 안 되는 이제 사람들을 내리꽂거나 정치인들이 더 이상 시민들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시민들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되니까. 나의 자리를 주는 거는 시민들이 아닙니다. 당이에요. 민주당에서 나를 의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나를 시의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아무리 나를 지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당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맨날 이제 하는 일이 그런 조직을 만드는 일이죠. 시민들의 여론이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일은 최대한 이제 강한 이제 카르텔을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 같은 사람들도 8년 동안 광산구청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8년 동안 이제 조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국회의원 경선을 할 때 그냥 실력이 뛰어나서 혹은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가 아닙니다. 형배니까. 형배니까 이제 전화 다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법 사무소 차려놓고 전화 돌려가지고 이번에 뽑아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형배니까. 네, 몰표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에서 한번 하는 거죠. 적어도 이제 60대 30만 되는 구조에 있었던 다른 도시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일까 했을 때 저는 제가 말한 많은 일들이 눈치 보여서라도 못하거든요. 언론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못할 일들인데 광주에서는 버젓이 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의 희망도 없는 거죠. 어차피 민주당이 될 건데. 근데 이게 민주당을 비판할 것도 할 거지만 네. 사실 제가 이제 광주 시민이 아닌 다른 이게 외부 사람으로 봤을 때 시민들도 각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네, 그렇죠. 광주 지역민으로서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그렇죠. 시민들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너무 이게 관성이 이제 너무 굳어져 버렸죠. 왜냐면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정당만 뽑다 보니까 광주가 특히 주 무대이고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김동률 씨한테 뭔가 광주는 태어난 곳 이상의 어떤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광주에 애정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요. 광주라는 도시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이제 하나의 지역명이 아니게 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몇십 년 전에 어떤 문화 잡지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광주는 지명이 아니라 고유 명사다. 그것은 패배로 점철되어 온 우리 역사에서 승리와 해방을 의미한다. 한국 사람들은 그곳에서 희망을 본다. 어떤 광주라는 특정 지역을 넘어서 저항과 민주주의와 어떤 그런 한국의 새로운 지평을 연 어떤 도시로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최근에는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들의 도시가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을까. 정말 이제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들 그리고 특정 정당의 오랫동안 독점의 도시 독재와 싸웠지만 정작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독재는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당 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도시가 되어버려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보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등을 얘기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획이 없어가지고요. 아니 진짜 근데 계획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어쨌든 광주에서 계속 활동가로 살고 싶은데 본인이 뭔가를 조직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근데 뭔가 딱 아이템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정확한 이제 이걸로 해야겠다라는 게 안 보여서 계속해서 이제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광주에서 뭔가를 할 건 확실하고 뭔가 이제 어떤 언론에
일이라든지 어떤 활동이라든지 뭔가 그런 접목된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아직은 이제 그 상이 보이지는 않고 최근엔 좀 이제 쉬면서 이제 앞으로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좀 지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주 지역 활동가로서는 계속 활동을 하실 네, 그쵸. 계획이다. 그것만은 분명하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약한 영웅 김동규 활동가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